네. 이현주 의원님과 함께 이제 긴 대화 마쳤고요. 아무래도 여기 지금 이 자리에 탈당하신 선배님이 계세요. 이제 탈당의 민심을 함께하고 동행하고 계신 우리 위원장님 나와 계시기 때문에 먼저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네, 엄연히 말하면 제가 이제 탈당을 10월 25일에 했기 10월 때문에 벌써 작년 10월. 좀 빠르게 나오긴 했는데 저는 사실 이현주 의원님이 보수정당에서 그동안 해왔던 말씀들 저는 뭐 저랑도 되게 비슷한 논조로 많이 비판도 하셨고요. 또 당내에서 뭐 마음고생도 많이 한 걸로 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과거에는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을 썼었는데 지금의 시대 정신은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사는 이런 완전히 반대로 된 지금 사회로 가고 있거든요. 뭐 정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 이번에 좀 양대 정당에서 많은 분들이 정치를 바꾸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나오는 것 전 여기까지는 매우 환영하고 저도 뭐 똑같은 마음으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 이현주 의원님도 뭐 스타트업의 비유를 하셨는데 이게 정치 특히 정당이라는 것이 뜻이 같은 동지들끼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런 3번 정당 내지는 소수 정당을 하기 위해서는 이념과 철학이 뚜렷하고 어떠한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이익을 뛰어넘어서 갈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끼리 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고민이 깊으실 텐데 또 좋은 저는 정치 변화의 길에 또 이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경례 말씀이셨고 우리 배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아직 탈당은 안 해봤지만 이게 되게 공감 가는 게 맞는 게 진짜로 아까 뜻을 모아서 사실 뭐 간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뭐 제3지대 얘기도 되게 많고 한데 이게 또 막상 내가 그러니까 기존 정당에서 나와가지고 그게 마음에 했다고 해서 또 그게 또 같이 뭉쳐지냐? 그건 또 완전 별개의 문제거든요. 진짜 그걸 뭔가 붙일 수 있는 뭔가 그런 뭔가 촉매라든지 이런 뭔가 응고할 수 있는 이제 그 하나의 힘이 필요한 건데 일단 저희 신인규 변호사님께서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꼭 이현주 의원님이든 신인규 변호사님들 다 모두 잘 되시기를 바란다는 바라겠습니다. 이 얘기를 서두에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것도 역시도 이현주 의원님의 탈당만큼이나 브레이킹 뉴스에 가깝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가셨어요. 근데 거기 이제 지금 방금 영상이 돌고 있는 것을 보면 현장에 참석했던 진보당 강성희 의원님이 뭐 경호원들에 의해서 사지가 이제 끌려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기사 내용이 맞다면 강 의원님이 우리 대통령이 면전에서 국정기조를 바꿔야 된다 이런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입 바른 소리를 한 건데 그런 것들을 경호원들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제지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풍경 사실은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신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저도 그 장면을 뭐 일부 제가 봤는데 사실 뭐 강 의원님이 어떤 얘기를 대통령 앞에서 했는지는 조금 더 밝혀져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뭐 위협을 해서 뭐 예방적 경호를 과잉해서 한 것인지 뭐가 좀 따져봐야 될 건 있겠지만은 일단 표면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 대표거든요. 국회의원은. 근데 국민의 대표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국회를 무시하는, 그러니까 즉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취했는데 이번에도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위임한 국민의 대표를 저런 식으로 사지를 다 들어가지고 바깥으로 내동댕이를 친다? 이거 국민들께서 납득이 되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경호의 원칙도 없고 또 대통령에 대해서 그 쓴소리를 면전에서 하는 거를 용인을 못하는 그 행태가 전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민 무시 DNA가 경호에도 저는 번진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전주 을 지역이 사실 제가 전주 출신입니다. 그래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소파이 좋아해요? 밑에서 사실 뭐 당 색깔을 떠나가지고 여기가 민주당에서 이상직 국회의원이 이제 뭐 잘못되면서 무공천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민주당의 텃밭이다 했는데 갑자기 진보당에서 원내 지역구가 여기가 생겨버린 거예요. 국회의원. 네, 강성희 의원도 되게 선거운동 열심히 했었거든요 이때. 근데 제가 오늘 이 화면을 보면서 이게 군사정권 때도 이런 일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청문회 때 끌려나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축하하는 자리에서 악수하는데 끌려나갔다. 이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물론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봐야겠지만 어떤 말이 대화가 오갔는가 그리고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가 위협적으로 제스처를 취했는가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밝혀봐야겠지만 결론적으로 현직 국회의원을 행사장 밖으로 이렇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육체적으로 끌어낸 것은 자체만으로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 일단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영상 저도 한마디만 보태면 끌고 나간 것도 문제인데 입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입을 막았나요? 네, 그러니까 뭐 끌고 나간 거는 뭐 무력적인 뭐 그런 위협이 있다 뭐 이렇게 하겠지만
입을 막는 거는 사실 국회의원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대변자잖아요. 그 지역 말을 하지 또는 마라. 그 정당의 그 위임을 받아서 사실 말을 할 권리가 당연히 있죠. 일반 국민도 말을 할 권리가 있는데 국회의원은 당연히 국정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끌고 나가는 것도 모자라서 입을 막고 나가서 요즘에 최근에 그런 정말 신군부나 그런 군사정권 독재에 대한 영화들 지금 되게 핫하잖아요. 그런 영화에서 거의 나오는 수준의 장면이 지금 재현되는데 2024년에 이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여질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오로지 그 모든 사람이 대통령 한 명만 바라보고 있는 건가? 국민들은 그걸 보는 국민들한테 네. 어떻게 퍼질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그걸 전혀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총선 어떻게 치르지? 그러니까 예. 이 논란을 좀 조기에 마무리하고 싶다면은 경호처가 당장 오늘이라도 어떠한 경위에서 어떤 위협을 감지해서 그렇죠. 끄집어냈다라는 맞습니다. 거를 설명을 하지 않으면은 맞습니다. 이거 국민들이 동의가 안 될 거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무시 DNA, 그러니까 특히 특수검사들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 잡아놔가지고 뭐 무죄 나온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국민을 무시하고 깔보는 행태가 경호에까지 다 번진 거 아니냐. 오늘 그게 저는 현실화돼서 드러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두 분 말씀 이렇게 잘 들어봤고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받아서 총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어제 오늘 계속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공천 얘기입니다. 그 서울 마포울에 이제 조국 흑서의 저자이자 또 이제 그 대장동 저격수로도 알려진 김경률 회계사 지금 또 당에서 비대위원이라는 중책을 맡고 계신데요. 이분을 공천한 걸 두고 사실은 뒷말이 많아요. 그 신년 인사회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뭔가 손을 들어주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사실상 단수 혹은 전략 공천을 예비한 게 아니냐는 느낌을 준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청래 의원과 맞붙어서 싸운 그 김성동 당협위원장이 현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협위원장 주인이 있는데 그 새로운 주인을 소개한 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공천 뭔가 비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 신인규 변호사님 좀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공천을 앞두고 양당이 지금 다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총선의 결과로 연결될 텐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고 나서부터 가장 큰 그 당내에서의 의구심 내지는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선은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지금 사당화를 완성해가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낸다. 이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경률 회계사는 국민의힘에서 활동하셨던 분은 아니고요. 과거에 뭐 참여연대나 뭐 소위 말하면 조국 전 장관 때 진보 진영에서 이제 진보진영이죠. 넘어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손을 들어주는 이제 그런 제스처를 보였고 그 자리에 또 공교롭게 현직 당협위원장이 있다면은 그 당협위원장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황당한 날벼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이 다만 마포 의뢰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많은 당협위원장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그 선거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 공천을 하는 게 그 기정사실화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누가 불복하겠는, 누가 여기 승복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뭐 내막은 지금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만은 한동훈 위원장의 리스크가 지금 위험한 부분이 여러 지금 조짐을 통해서 있지만,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봅니다. 그 오늘 김경률 회계사가 그 기자들 상대로 백브리핑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어떻게 그럼 마포울에 이렇게 나서게 됐느냐. 그래도 그 표현이 뭐냐면 제일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뭐 이런 말 해도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머릿속에 그려졌는데 그게 마포울 같은 정청래 의원 같은 그러겠죠.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당사자들은 굉장히 공천 당사자들은 좀 이렇게 바짝 머리가 서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자기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했더니 본인 표현이 그렇습니다. 떡밥을 무셨다 그랬어요. 떡밥을 무시고 본격적으로 그제 연락이 왔고 그래서 어제 서울시당 신년회에서 그런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사실상 언론의 해석대로 일종의 그런 그 타임라인을 보면 그 내락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 만들어진 조물로 보여요. 그런 부분인데 그 배 변호사님 네. 지금 남일 아니지 않습니까? 공천 정말로 지금 정말 24시간 48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어요. 진짜 화면에서 보이는 거 말고도 네. 공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일이 지금 있습니다. 계신 남동울에 출마 선언을 하셨죠? 네, 저도 예비 후보 등록하고 지금 네, 선거 근데 운동하고 거기도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심상치가 않아요. 거기도 지금 월요일 날, 그러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열 몇 개국, 그러니까 사고 지역구라든지 이런 데들에 대해서 지금 전략 공천이 발표가 됐고요. 그 순간 그걸 어떻게 이렇게 소문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정말 온갖 정말 연락들과
온갖 추측과 카더라와 이게 와 이렇게 선거판이 복잡하구나. 아. 진짜 말할 수 없는 비화들이 정말 하루하루 굉장히 빠른 속도로 쌓이고 만약에 있죠. 네. 우리 배 변호사님은 분명히 좋은 일 있을 기원을 하지만 네. 정말로 요것처럼 누구 뭐 이렇게 적나라한 표현 안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을 내가 준비하던 곳에서 찍어 이렇게 누른다. 어느 날 이 사람이다. 바로 이 사람이 이렇게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직 저희는 저런 일이 안 벌어졌으니까 네네. 저희는 저런 게 안 벌어질 네. 거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 정말로 미래를 향한 공천 이런 메시지가 딱 있는 건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냥 뭐 떡밥 낚시하나요 지금? 네. 떡밥을 물어서 바로 공천했다. 이거야. 예. 그러면 이거는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지? 라는 게 사실 정말 지금 사실 뭐 지금 신인규 변호사님도 그렇고 아무도 지금 납득을 못 하는 거잖아요. 이런 공천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총선에 마이너스일 텐데 그러니까 지금 그럼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아까 말한 대로 아까 그 경호처들도 국민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한 명을 지금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렇네. 그러니까 지금 이 한동훈 위원장님이 정말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말을 하지만 이 바라보고 있는 이 카메라 너머의 대상이 한 명이냐 5천만이냐 네. 이건 방향을 정해야죠. 갑자기 노래가 생각납니다. 너만 보인단 말이야. 아 죄송합니다. 이래서 성시경이라고 저기 아니, 노래 잘하지. 아니, 오늘 사실은 노래하지 말라는 댓글이 있어 겁니다. 죄송합니다. 무리 일으켜 죄송하고요. 오늘 아침에 이 공천 상황을 보고 국민의힘 관계자가 저한테 전화를 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뼈 있는 말을 하셨습니다. 문에 바른 창호지 구멍을 우습게 보지 마라. 결국은 그 구멍 때문에 문이 부서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만약에 이번 그 공천 파동의 결과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동훈이 이끄는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원하지 못하는 결과를 얻는다면 아마도 이 사건이 기록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한동훈 위원장이 번지수를 좀 잘못 짚은 것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김성동 그 위원장이 보통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 아버님이 국회의장 그쵸, 맞습니다. 굉장한 또 그 정치비상구에서도 그쵸, 확인을 그쵸, 해보니 그쵸. 예. 김수환 정치 국회의장이셨고 그쵸. 그리고 이분이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의 상임 고문을 두루 지내셨고 지금은 나이도 95인데 생존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 당대표라든가 비대위원장이 취임을 하면 직접 그런 상임 고문들을 뵙고 인사를 드리고 뭔가 앞으로 열심히 하게 된 각오를 다지지 않습니까? 이런 판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원로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른 공천 파동들과 합치가 됐을 때는 큰 악영향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천이라는 게 공천을 하기 위해서 공천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선거라는 걸 이기기 위해서 각 당이 이제 공천에 노력을 하는 건데 저도 작년에 송파구청장 제가 예비 후보로 그렇죠. 뛰었던 경험을 비춰보면 그때도 뭐 전략 공천한다 이래가지고 엄청 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후보로서 경선은 무조건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주 절절하게 당에 호소를 해서 경선까지는 저도 겨우 얻어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 정당의 아주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데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금 경선을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보다 강서구청장 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민심은 거의 15% 이상 지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도 뭐 국민의힘이 별로 잘한 게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 15%를 깔고 봤을 때 이준석 대표의 신당도 지금 나가게 됐고 또 저도 나왔죠. 뭐 이현주 의원도 나가고 있죠. 이렇게 지금 보수가 분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남아있는 자원으로라도 공천을 공정하게 안 해서 이런 식의 문제를 비대위원장이 자꾸 만들고 다니면은 글쎄요, 국민의힘은 그 총선을 그렇죠. 어떻게 치른다는 것인지 어려울 수 있을 것 그건 같습니다. 뭐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선거가 불가능한 지경에 빠지지 않겠느냐. 전 이거 한동훈 위원장이 매우 심각하게 본인의 지금 이런 실책을 한 것들 것이다. 실책을 좀 인지해야 될 거다. 저렇게 봅니다. 이게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이 그 김수환 그 국회의장의 아들이라는 거 알았냐 몰랐냐 사실은 모릅니다. 저희도 정확하게 내심은 모르겠지만 그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황영준 동아일보 기자라고 그 포스트 윤석열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 한동훈 위원장의 그런 여러 가지 취재 메모가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좀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마도 여러 기자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나온 얘기로 보이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나는 상가집에 잘 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아니 왜 상가집을 잘 안 가세요? 이런 얘기 물어봤더니 특히 검찰 출신 그 변호사들이 선배랍시고 요새 떠는 꼴이 보기 싫어서 안 가요. 거기 그렇게 문자 활자화돼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도 그냥 인사만 하고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특수부 굉장히 중요한 부패 수사를 한 전담하는 검사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런 예의와 원칙을 가진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또 정반대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상대에 대한 예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부족한 포인트 아니었나. 그리고 그런 일단이 이기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정치 환경에서
이기겠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 발현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해봤는데요. 우리 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찰, 특히 이제 뭐 신 변호사님도 공부하셨으니까 알겠지만 뭐 검사 동일체 원칙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검사는 하나다. 그리고 그 하나 안에서 뭐 상명하복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검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사실 이번 정권이 지금 세팅이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이현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요직들의 검찰 출신들이 갖고 그러면서 이 결과치가 지금 나오는 낮은 지지율 이런 거였고 한동훈 위원장님 지금 구원투수로 왔는데 또 검사 마인드다 라는 거잖아요. 왜냐면 제가 아까 뭐 특수부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제가 저도 이제 법조 생활이 꽤 됐으니까 이제 특수부 예전에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네가 고생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세상이 약간 자기네를 차별한다. 네, 검사들이 차별을 많이 받았다. 너무 고생하는데. 네, 그래서 약간 이게 검사가 언제 차별을 받았지? 라는 생각과 더불어 저도 그때는 그러니까 이번 정권 전 얘기예요. 전 얘기인데 생각해보니까 최근에 영화들 많이 나왔잖아요. 거기서 보면 군인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차별받았다. 차별받은 거의 정상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정상화라는 마음으로 피하 식별을 하고 뭐 좀 나랑 아닌 사람은 적, 내 손을 안 잡으면 남 이런 식으로 잘라내는 건데 사실 정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아니잖아요. 정치는 그렇게 옳고 그름을 딱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화도 하고 조화롭게 만들고 경청하고 나랑 다른 것도 참고 인내하고 품고 그래야 되는데 떡밥을 물어서 손을 들어주는 이 모양이 되면 사실 그러면 누가 그쪽으로 가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위험하죠. 아니 그들만의 피해 의식이 또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저도 좀 놀랍게 되는데 지금 채팅을 보면은 250분 정도가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 저기 구교영 기자님 센스가 만점이라고 아, 그랬어요? 물 흐르듯이 진행 잘하신다고 하는데 이분들도 다 지인분들이 아, 사적 동원 능력이 뭐 200명까지는 안 됩니다. 근데 저는 한 10명 정도 들어와 있을 거예요, 지금. 저는 보면서 사실 이렇게 정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저는 이제 방송에서 정치 이야기를 조금 듣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비대위원장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대위원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지를 비대위원회. 한다? 그렇죠. 아니 저는 그 김성동 위원장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있음에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그 맞아요. 자리에서 그걸 보고 앉아 있을 수가 없죠. 그쵸. 이게 공관이라는 게 있는데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을 하다가 바로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갔잖아요. 뭐 저는 뭐 필요가 어쨌든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그 직행하는 것도 정치적 편향성 논란도 있지만은 이 본인 개인을 딱 놓고 봐도요. 선거를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입니다. 그럼 경선도 한 번도 안 해봤겠죠? 아마 모르죠. 당원 당규도 안 읽어봤을걸요. 만약에 당원 당규를 잘 알고 있으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아니 법무부 장관 했던 사람이 왜 남의 당에 당원 당규를 왜 그렇죠. 사전도 논란 나와요. 그래서 논란 저는 나오죠.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은 뭐 그대로 믿어드린다면 아마 정치를 전혀 모를 겁니다. 그럼 이제 주변 사람들 조언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 이런 식의 실수가 나오는 거죠. 이게요. 대선도 뭐 양대 진영이 결집을 해서 붙는 선거니까 어렵지만은 사실 총선이라는 선거가 더 관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후보자들이 얼마나 많고 맞아. 그 전략적인 것을 맞아. 각 지역마다 판단을 해가지고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당을 이끌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식의 실수. 근데 이 실수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거기 때문에 저는 김성동 의원도 당연히 열받아서 그 자리 나가는 거 충분히 이해되지만은 아마 다른 지역의 당협위원장들 예를 들어 검사들이나 뭐 청와대 지금 용화대라 그러죠. 저 용산에 가까웠던 분들이 와서 기지개 풀고 있는 지역의 지역구를 관리했던 당협위원장들은 잠이 오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이게 사실 처음이 아니고 우리 김용남 개혁신당 이번에 전략기획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신년 인사회 자리에서 약간 모욕적인 상황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 나왔다는 이야기가 그렇죠. 박문규 전 산업부 장관 연단으로 올라갔고 자기는 호명조차 해주지 않으니까 너무 삐졌다. 뭐 이런 열받아서 얘기가 나온 이제 거죠, 열받아서.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 어제도 그제인가요? 어젠가요? 그 우리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도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서도 우리 이재명 그 대표랑 다투겠다는 원희룡 장관이 나왔는데 뭐 싸우겠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붙어보겠다 좋은데 그곳에도 역시 윤영숙 당협위원장이 윤영선이죠. 윤영선 당협위원장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사실은 이게 1차전이 아니었고 이미 3차전쯤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아니 것 같아요. 윤영선 위원장님은요 대선 네. 때도 보궐선거 뛰시면서 고생 많이 하신 분이고요. 그 지역 토박이신 거예요. 토박이시구나. 쭉 지역을 닦아오고 선거 때마다 당이 어려울 때 자원해서 나갔던 분을 늘 지지 않았습니다. 예, 원래는. 그런데 이런 네. 식으로 낙하산으로 뭐 원희룡 장관이든 누구든 간에 뭐 그분들의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와서 공정하지 않게
후보에게 공천을 준다고 한다면은 누가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냐. 헌신할까? 제가 볼 땐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데 일부러 무시한 게 아니라 이 검사 동일체나 이런 마음에서는 본인은 더 비슷하게 봐야 되고 그게 아니면 이제 그냥 안 보이는 세상에 있는 거니까 안 보이는 사람 어떻게 소개해? 안 보이는 사람 어떻게 연산을 올려줘? 거의 이 수준에 지금 가까운 실수들이 계속 지금 연발되고 있는 건데 이게 과연 바뀔까요? 어렵다고 네. 보시는 거죠. 근데 그 이런 우리 변호사들이니까 잘 아시지만 다수설 소수설 판례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소수설도 있긴 있어요. 보면은 우리 김경률 비대위원을 그럼 왜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상찬을 했느냐 뭐 그런 얘기를 두고 하는 말씀이 지금 최근 김경률 회계사만 유일하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빠른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종 방송에 나와서 뭐 디올백 받은 거는 정말 문제다. 이 부분은 뭔가 응당 사과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응당 대응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고 맞아요. 뭐 김건희 그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수익을 가둔 측면을 부인하지 않대. 물론 이제 기소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지를 두고 있지만 여하간 그런 이익을 본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뭔가 좀 상대적으로 다른 당에 계신 분들에 비해서 이빠른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뭔가 이 사람을 띄워주는 이면에는 그런 얘기들을 자기가 직접 못하는 얘기들을 대리인으로서 좀 이렇게 하는 측면도 있지 않은가라는 소수설도 있는데 이 소수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도 뭐 그런 비슷한 해석을 이것저것에서 듣고는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런 식의 고도의 뭐 전략적 판단까지 할 만큼 정치를 아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요. 그냥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해요. 즉흥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기분 좋으면은 그냥 옆에 보이는 사람 이분이 어디 출마하는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손들어주고 막 이런다고 제가 봐요. 옆에 있어도 아니 그때 옆에 서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옆에 서는 게 중요한데 옆에 아니 서는 게. 그냥 인천에서도 예. 원희룡 장관 올라오니까 마지막에 말씀 마치고 나서 막 어깨 동무하면서 막 이게 흥을 내시는 맞아, 막 맞아. 이런 포즈까지 하시는 거 맞아요, 보면서 맞아요, 맞아요. 너무 정제되지 않고 또 사람이 너무 들떠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만약에 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의 고도의 뭐 정밀적 판단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뭐 그나마 다행인데 저는 그렇게도 보이진 안 않더라고요.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 마포의 문제 많이 얘기해 봤는데 그 옆에 지역구도 사실 문제라는 제보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그 나온 후보들 면면이 굉장히 화려해요. 현역 의원 2명, 최승재 3명이구나. 최승재 의원 나왔고요. 그리고 이용호 의원 나왔고요. 그다음 조정훈 의원 나와 조정훈 있어요. 의원. 근데 이것만 다냐? 전 의원도 한 분 계시다는 거예요. 신지호 전 의원이라고 굉장히 이렇게 당내에서 입지감이 있으신 분인데 근데 이게 뭐 국민의힘의 관계자가 말하기를 지금 그 지역구에 예전에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들은 바가 맞다면 강승규 수석의 조직은 신지호 전 의원한테 지금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심은 어떻게 보면 당원 뭐 여론조사 비율을 배합해서 권정을 하겠지만 당심은 지금 신지호 전 의원한테 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이 또 조정훈 의원이시고 그리고 그 위원을 누가 뽑았습니까? 지금 우리 공관위에 들어 계신 이철규 위원장이 이철규. 뽑으셨잖아요. 그럼 그건 누구 마음입니까? 바로 윤심이고 한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도 많은데다가 당심과 한심이 정면 충돌하는 마포갑 상황도 있다 이겁니다. 보면은. 근데 지역에서 그런 조직의 힘이라는 것이 특히 이런 경선 국면에서는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현실적인 건데요. 근데 나열하신 분들 보면은 최승재 의원님은 이제 비례대표로 들어오신 그렇죠. 분이니까 아마 당내 세력은 많이 없으실 수밖에 없고요. 또 지역을 이제 정하시는 거니까요. 이용호 의원은 또 국민의당에서 오셨으니까 또 당연히 당내 기반이 없겠죠. 거기다 조정훈 의원은 더불어시민당 거쳐서 더불어민주당 찍고 또 그러니까요. 이제 시대전환 예, 갔다가 이제 탈색하셨죠. 맞아요. 순서대로 하면 민주당 찍고 시민당 갔다가 시대전환 갔다가 지금 태세전환 네. 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강승규 전 수석 입장에서 어떤 조직을 도와준다 그러면은 당연히 신지호 전 의원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성 아니냐. 타당한 해석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뭐 그 이상 이하의 의미를 붙이기는 뭐 저는 그러니까 뭐 충돌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현실적으로 지원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 없는 아닌가. 상황 아닌가.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 나왔던 원희룡 그 장관 얘기도 좀 할게요. 네네. 뭐 빅매치가 될 것 같은데 그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일부러 원희룡 장관을 붙여놓은 것이 결국 호적수를 붙여놔야 결국 이재명 대표의 발이 묶여서 총선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계양 의뢰 사무실을 뭐 확장했다. 이제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예비 후보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당의 그 적격성 심사할 때 어쨌든 계양 의뢰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아직 확답을 하신 건 아니지만 지금 뭐 이제 필수당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계양 을 쪽으로 약간 이제 굽혀 어느 정도 이제 점점점 방향이 잡혀가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며칠 전에
지금 이제 그 인천시당 그 국민의힘 그 행사에서 지금 월급 원혜룡 장관이 본인이 정말 이걸로 하겠다. 맞다이 하겠다. 네, 맞다이 하겠다. 네, 라고 하는 건데 사실 원혜룡 장관 그러니까 약간 입장에서는 저도 체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해보면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사실 대선을 뛰었잖아요. 대선주자. 그러니까 이 업계에서도 다 체급 차이가 있는 건데 지금 어쨌든 대선에서 아주 아깝게 패배를 하고 지금 개항을해 국회의원 하면서 지금 이제 당 대표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대선 주자인 거고, 그러니까 대선을 하면 완전 띵 분이고 사실 원혜룡 장관은 대선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와서 붙는 건데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총선을 지휘하는 것과 뭐 선대위원장이 나중에 또 임명은 되겠지만 이 개항을 사실 같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부담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또 마다할 필요가 있겠냐. 지금 분위기가 결국에는 이게 정권 심판론으로 간다라고 하면 분위기가 불리하지 않을 텐데 뭐 마다할 이유가 있겠나.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 프레임인 것 같긴 한데 결국 이재명 대표가 가장 큰 문제 사법적 리스크 아닙니까? 그리고 재판을 사실 나가야 되고요. 지금 몸이 아프다고 하지만 안 나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구도 사실 관리를 또 해야 돼요. 가서 선거운동도 해야 됩니다. 그 정봉주 전 의원은 오늘 라디오 나오셔서 원희룡 장관과의 그런 매치업에 대해서 브로마이드만 붙여라도 이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실제로 그럴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수도권 민심이 당연히 이제 정권 심판론 때문에 이제 안 좋은 거는 맞고요, 국민의힘에. 근데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 선거는 조금 전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요주위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당 대표, 특히 야당 대표를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그동안의 행보에 대해서 또 한 번 국민적 심판을 받는 이제 그런 기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재명 대표 그 보궐선거 때도 득표율을 좀 보면은 보통 이재명 대표 정도의 인지도와 또 대선을 뛴 분이 그런 지역구 선거에 나갈 때 뭐 비견한 예로 안철수 후보도 그런 적이 많았는데요. 거의 뭐 압도적인 지지를 받거든요. 특히 과반을 훨씬 넘는 60%가 넘는 이제 그런 지지를 받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압도적으로 이기지는 못했어요. 한 10% 정도 차이로 이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당시 또 윤영선 후보는 그렇게 인지도가 높은 분은 아니었거든요.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당연히 전 이재명 대표가 이길 거라고는 봅니다만은 그래도 대선 주자 내지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의 좀 자존심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득표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거기 때문에 아마 지역 선거를 그렇게 놓고 뭐 브로마이드만 붙이면서 그렇게 하기에는 그쵸. 너무 유권자를 좀 쉽게 보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는 저는 국민들이 다른 잣대를 갖고 투표장에 임하러 갈 가능성도 매우 높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배 변호사님도 인천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잘 네. 보실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정봉주 의원이 이재명 대표 출마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전국 선거 지휘하려면 비례로 갈 수도 있다. 이게 굉장히 많은 문을 좀 열어놨는데 네.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재명 의원 비례로 가면 이재명 대표 비례로 가면은 정치 생명 끝난 도망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안철수 의원이 그 말씀하신 게 약간 조금 웃겼던 게 그 2013년에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대선 하시다가 이제 뭐 이제 단일화 하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잠깐 쉬다가 이제 그 보궐선거로 돌아오실 때 그 부산에서 출마한 얘기들이 제일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맞다. 부산이 고향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고향인 부산이 아니라 약간 이제 좀 편한 소위 말하는 이제 노원병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때도 뭐 노원병에 가면 정치 생명 끝나네 어쩌네 비판론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안 끝나셨잖아요. 지금 뭐 지금 분당 가보러 가셨죠.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노른자의를 많이 가져가셨는데 이제 와서 여기다 대고 사실 뭐 그렇게 개항도 뭐 이재명 대표가 성남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성남 가면 진짜 그냥 정말 브로마이드 붙여도 가능하겠지만 인천은 나름 인천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시장도 뭐 사실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진 않거든요. 근데 뭐 거기 뭐 그걸 했네 뭐 비례를 가는데 뭐 이게 무슨 정치 생명이 끝나네 사실 다른 당에서 그렇게 하실 얘기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어차피 민주당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에서는 3당의 후보 누굴지는 모르지만은 소위 이제 3세력이 뭔가 태동이 돼서 뭔가 이렇게 뭉쳐진다면 저는 그분이 오히려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싫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이가 출마를 못하니까 원희룡 전 장관을 이제 대리인격으로 출마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만이라도 도대체 1번, 2번 못 찍겠다라고 해서 3번의 후보를 잘 낸다면은 거기서는 오히려 그 어부지리를 얻는 그럴 수도 있고 과거에도 관악을 해서 여기 인천에서 1번 준비하는 사람인데 아니 뭐 그런 재밌는 상상도 해볼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런 얘기 정치인 상상력 얘기니까 멀리서 보면 재밌네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로 들립니다. 마음이 막 철렁했는데
근데 좀 말씀 들으면서 자주 왜냐하면 인천이 또 굉장히 뭐 이런저런 이슈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거판이 굉장히 과열돼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3지역에서 후보를 낸다는 얘기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또 젊은 층들 그리고 굉장히 관심 많은 젊은 층들이 많다 보니까 밀집해 있으니까. 네, 약간 후보들을 제3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모았다는 얘기들도 이미 소문이 좀 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1번, 2번 그러니까 뭐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정말 미래를 바라보는 후보를 잘 내야죠. 잘 내서 선거를 치러야지 되지 정말 그렇게 브로마이드 붙이는 선거를 해가지고는 고전할 수 있다는 건 전 그건 동의를 해요. 네, 그 죽고 사는 문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좀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원칙과 상식 의원들 중에 그 네 분 중에 한 분이 홀로 남으셨잖아요. 외롭게. 윤영찬 의원님이 이제 당에 남아 계신데 사실은 경쟁 후보였던 현근택 그 민주연구원 그 부원장인가요? 그분이 이제 애석하게도 불출마를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홀로 남은 것 같지만 실제로 2016년에 안철수와 송호창의 홈비 플레이가 상당했죠.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 당을 만들 때 실제로 송호창 의원은 안 나가고 남았어요. 근데 그분이 컷오프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윤영찬 의원은 뭔가 내심 기대를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본인에게도 안 닥치려는 법이 없어 보여요. 그쵸. 우리 배태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게 생각보다 3월이 돼서 후보가 교체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들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걸 까먹어서 그러는데 이게 아직 선거가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고요. 그리고 일단 그 지역이 지금 저기 현근택 변호사가 불출마 선언했지만 단독이 아닐 거예요. 지금 다른 예비 후보가 있습니다. 다른 예비 후보가 있어서 뭐 컷오프까지는 안 하더라도 경선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단독 공천, 단수 공천이 나올 수는 없는 지역인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러면 또 성남이잖아요. 그렇죠. 성남은 이재명 대표의 본진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계양은 본인 본진이 전혀 아니야. 약간 스타크래프트 하면 한 3멀티쯤 되는 거고 성남은 이해가 확대. 네. 그러니까 누가 쳐들어오면 그냥 쳐들고 거기는 본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당원들이나 그런 결집력이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다른 데보단 훨씬 높을 텐데 그 여론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가지고 아마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 탈당을 안 하신 게 설마 공천 때문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냥 정말 본인의 소신과 결단 민주당의 통합을 지켜주는 거라 믿고 싶은데 어쨌든 그렇다고 공천을 안심할 수 있냐 그건 전혀 아니라고 봐요. 두고 봐야 된다. 그쵸.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각 당이 선거운동이 한창이기 때문에 서로 어떤 그 안주거리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제 설득을 하냐 이런 문제를 남아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간에 피습 15일 만에 그 당무 복귀를 했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이 와중에 지금 그 피습 사건을 두고 아직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정조사라든가 특검을 통해서 뭔가 수사기관의 불충한 그런 조사 내용들을 새로 한번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또 응급행기 이송 문제를 가지고 일부 언론의 보도가 강하게 이어졌고 후속적으로 권익위에서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서 조사에 착수하겠다. 이런 걸 뭐 자료로도 냈어요. 뭔가 이 화두를 가지고 계속 이제 싸우고 있는 양상인데 우리 신 변호사님 보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뭐 참 믿기 어려운 일이 발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제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들이 있어 왔고 최근에는 이제 정치가 언어가 좀 조롱 내지는 그런 것이 뭐 혐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는 실제로도 현실에 나와서 칼을 들고 정치인한테 덤비는 이런 상황까지 온 거라서 저는 이건 매우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차분한 대응.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것을 정쟁화하지 말자면서 또 정쟁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접근해서는 우리 사회가 더 나아갈 수가 없고요. 전 이 부분은 정말 침착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저는 경찰에서 그 뭐 초동 뭐 경호를 못한 부분 뭐 이 부분이야 뭐 예상치 못했으니까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후에 그 수사를 처리하는 뭐 그 혈흔을 빨리 지운다든지 뭐 와이셔츠가 딴 데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그 신상 공개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우리가 따져볼 수는 있는데 이걸 가지고 또 정치적으로 이익을 보겠다고 뭐 경찰에 대해서 뭐 무슨 투쟁 탄압 대회처럼 뭐 이런 식으로 정치점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역풍이 불 수 있다. 근데 저도 이제 예전에 출입 기자로서 경찰을 좀 많이 담당을 해봤는데 어느 공무원분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마크 리퍼트 주한 그 미국 대사가 미국 그 대사. 광화문 네, 한복판에서 이렇게 당했죠. 피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와 어땠는지 한번 균형적으로 생각을 해보라. 그때는 아마도 피의자 성명을 공개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아마도 당시에 관할 서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했었고 그리고 당시에 밝혔던 피의 사실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견주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 피습의 상황들과 어때 보면 어느 정도 정답 혹은 근사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배 변호사님은 민주당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되게 지금 아까 말한 이 두 가지 포인트에서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데 사실 뭐 그때 뭐 어떤 뭐 부산대병원에 있냐 서울대병원에 있냐 그거는 사실 그때 할 수 있는 무조건 최선의 환자랑 가족들이 원하는 걸 무조건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사후적으로 지금 괜찮아졌으니까 그걸 가지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조금만 다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빨리 낫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그렇게 피습을 칼로 당한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데 그걸 왜 했어? 이제 와서 말하는 건 정말로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전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아까 이거를 뭐 국정조사 이런 부분들은 좀 봐야겠지만 이게 왜 투명하게 되지 않냐라는 불만들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 하나가 아니라 이번 정권들이 쌓아놓은 결과물의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믿지 못하는. 예, 왜냐 아까 입 막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고서 이렇게 내보내고 결국에는 지금 그때 아까 뭐 최상병 뭐 그런 순직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결국 투명화되는 방식으로 지금 처리가 되는 거냐 아니면 맞아. 아직도 옛날식의 전화로 뭐 이게 뭐가 내려와서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지금 불신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정치 공세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양당이 그렇게 가는 건 좀 경계를 해야겠지만 그래도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이거를 최대한 명확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을 일단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판단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좀 가름을 하고요. 그 인재 영입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은 우리 그 민심행동 같이 하시면서 민심동행입니다. 죄송합니다. 민심행동은 저희 별칭입니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별칭입니다. 민심동행인데 네. 동행하다 보면 또 행동해야 되기 행동을 때문에 해야 아니, 되고 또 민심행동입니다. 제가 또 행동하는 양심 뭐 이러다 너무 보니까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민심행동 뭐 준비하고 계시는 거 아니죠? 아니, 큰일 같이 납니다. 행동하면 또 좋죠. 사장님 출마 안 합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 제3지대 저는 이제 정강 정책 이렇게 하면서 많이 발표하고 좋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런 호평을 받을 만한 정책들이 많은 반면에 사실은 이준석 신당이라든가 이낙연 신당이라든가 뚜렷하지 않은 부분이 양당에 비해서 인재 영입의 측면인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전직 의원들 여럿들 이렇게 입당을 하셨지만 우리가 보기에 뭔가 신선하고 이게 우리 세대 젊은 세대라든가 혹은 다양한 세대들의 그런 노장청 만족시킬 수 있는 뭐 획기적인 인물이 등장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신변을 보시기에는 그런 총선 과정에서 제3지대 인재 영입난이 왜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근데 지금 양당의 총결집 선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저도 지금 신당을 뭐 민심동행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람들 영입하기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원칙을 가지고 물론 삼지대에서도 이합집산하는 걸 저는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고요. 뭐 저는 이준석 대표의 신당을 뭐 예로 들어서 설명드린다면은 뭐 신당에서 인재 영입하는 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 딜레마가 아무나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오는 겁니다. 그 아무나라는 말이 좀 그 영입되신 분들께는 죄송합니다만은 예를 들면 김용남 의원처럼 수원에서 공천받는 것이 불투명해지고 그건 또 국민의힘의 문제점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반발해서 나온 분들이 그럼 과연 새로운 정치 얘기를 열 수 있겠느냐? 거기에 답하기가 매우 궁색한 면이 있는 거고요. 또 뭐 문병호 의원 같은 경우도 국민의당에서도 과거에 이준석 대표랑 최고위에서 이제 각을 세웠던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또 돌고 돌아서 국민의힘 찍고 또 다시 신당으로 온다고 하니 이게 국민들 보시기에는 과거 바른미래당 시즌2와 그럼 다른 게 뭐냐? 어떤 면면이 다르냐? 여기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삼지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고 양당의 그 붕괴가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막 국민들께서는 투표하기가 두려울 정도로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라도 좀 나아졌으면 하는데 과연 그 기대 그러면 1번, 2번 정당보다는 더 나은 사람들이 가서 하겠다라는 그 기대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저는 현재까지 영입되는 인물로 봐서는 저는 뭐 국민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기에는 매우 미달한다. 저 그렇게 김 봅니다. 변호사님 지금 이제 아무래도 창당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인재 영입이 어렵다고 하셨어요. 쉽진 않죠. 우리 네. 허재호 씨 어떻습니까? 인재. 좀 알아보고
저희는 뭐 아무나 이렇게 바로바로 저희가 어려운 게 데이트도 가지만은 좀 하고 그렇죠. 영화도 그러니까. 보고 오늘 처음 뵀는데 뭐 아니, 바로 현실밖에 안 영입하기에는 남았는데 그게 너무 어렵지 뭐 않습니까? 어떤 생각 가지시는지 예. 좀 한번 들어보고 네. 저희도 나름 절차가 있으니까. 끝나고 쓱 제가 만나고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잘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지역구는 전주 을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거길로 또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전략 지역이어가지고 이미 계산하셨어. 계산. 살짝 솔깃하긴 하는데. 근데 국힘에서 공천불만 품고 제3지대로 다 넘어가려고 지금 제3지대에서는 우리 현역 의원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현역 의원들이 많이 오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좋죠? 그러니까 지금 현역 의원들이 이렇게 정치 혐오 불신을 만든 당사자들이고 전 누구도 예외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망가뜨리지 않는다. 뭐 성서에도 나오지만은 한 10명이라도 제대로 된 목소리 낸 사람이 있습니까? 도대체? 국민들의 정치 불신은 개개인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서 이 집단적으로 불신하는 건데 그분들을 모셔올 이유는 현실적인 이유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선거를 앞두고 국고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또 기호 그렇죠. 때문에 선거를 치러야죠. 기호 때문에 기호 그분들을 그렇죠.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새로운 정치를 열기 위한 어떠한 뭐 위대한 대장정에 함께하는 거라기보다는 현실적 필요 때문에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속된 말로 비만 고양이라고 그런 비유를 써가지고 뭐 비판을 받으니까 그분들 뭐 다이어트 시켜가지고 내보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고양이는 고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즉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호랑이. 정말로 소신 있고 용기 있게 어떠한 유혹에도 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가지고 이 정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할 사람들을 국민들은 지금 찾고 있는데 그 비만 고양이라고 스스로 이준석 대표가 비유했던 그분들 아무리 다이어트를 시켜가지고 다시 다시 뭐 이렇게 호랑이는 이합집산에서 한다 그래도 저는 뭐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지금 삼지대를 가시는 분들은 반 이재명과 반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안티테제를 더 넘어서는 무언가가 메시지나 인물이나 철학이나 비전으로 좀 나와줘야지 국민들이 마음을 열어주실 것이다. 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인상 깊은 얘기입니다. 네. 그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 기자들 사이에서 가장 화두인 게 있어요.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하실까 말까?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우리 어제문 씨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저는 안 한다 쪽에 안 한다? 왜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일단은 우리나라는 정말 좋습니다. 신정과 구정이 있거든요. 네. 신년 기자를 살짝 넘겨도 설날쯤에 신년 기분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의 대통령실은 뭐 도어 스태핑 없앴고 지금 뭐 민생 토론회 한다고 해도 저는 약간 좀 짜여져 있는 각본 속에서 각본 노는 같다. 거 아닌가. 제대로 좀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수석 비서관들 대통령이 소집을 시켜서 난상 토론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신년 기자회견을 할까요, 말까요?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로는 전해지는 분위기로는 아마도 이제 이런 약속을 뭐 작년인가 뭐 올해는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뭐 김치찌개를 끓여주면서 기자 대접하고 싶다 이런 얘기 하신 모양인데 그럼 뭔가 오찬 형식의 다양한 옵션들을 고려 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 변호사님은 우리 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할까요, 말까요? 근데 저는 이런 참 광경을 보면 참 자괴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아니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거를 놓고 난상 토론을 할 일입니까? 아니,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걸 무슨 난상 토론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참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적 지위, 공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비루하고 비천하다. 아니 권한을 넘겨줬으니까 국민들은 물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의 주인이 검사들이 아니고 이 나라의 주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요. 뭐 그 옆에 계신 김건희 여사도 아니고요. 국민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따져 묻는 겁니다. 아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라는 분이 다 열어놓고 얘기해봐. 난 김치찌개 끓여줄까 말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하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왜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도어 스태핑 처음 원래 제가 알기로는 그 윤 대통령이 굉장히 말씀을 하시는 걸 좋아하고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변 분들한테 굉장히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식사와 뭐 말씀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처음에 짜잔 하고 나는 소통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도어 스태핑 했지만 이제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이게 바로 어느 순간 갑자기 쇄국 정책과 같이 딱 셧다운이 맞아요.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가장 많이 하신 게 이게 외유를 나가십니다. 이제 해외 출장 순방들을 많이 다시면서 점점점 접점을 줄여 나갔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는 뭐 이제 그 뭐 김건희 여사 뭐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본인한테 말만 들어오면 조용해. 거의 이 수준의 지금 그 상황들인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
라고 하면 과연 특검법 질문 안 나올까요? 제가 어느 언론에 나온 그 대통령실 관계자의 대통령실 워딩은 대체로 이제 이렇게 익명화하지 않습니까? 워딩을 보니까 그 대통령이 원하는 건 수준 높은 대화다. 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기자가 만약에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들은 것이 맞다면 그 얘기인즉슨 결국은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곤혹스러운 사적 질문이나 아니면 디올백 수수 같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좀 자제해달라는 얘기로 보여요. 그러니까 정책 중심의 품격 있는 대화를 하자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뭐 대화 동의하십니까? 아니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은 이해상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무원들은 다 이해상충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게 있고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뭐 김건희 여사의 개인적 뭐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그게 국가의 의사결정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또 거기 나와서 결국 이제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거부권 행사는 과연 그럼 이해상충에 반하지 않냐? 이런 것들은 사실 정책적인 거 아닌가요? 이런 것도 못 묻게 하고 김치찌개 거기 오시는 기자님들 다 자기 돈으로 김치찌개 사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죠. 무슨 네. 김치찌개 먹냐 막걸리를 마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그러면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거냐? 그럼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하면 방지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얘기들을 하자라는 건데 그거는 품격 없는 대화다. 라면 그런 기자회견 뭐하러 하죠? 그럴 거면 저는 그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학생이 시험 보러 가는데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는 문제만 내라. 모르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니까 출제하지 마시라. 그런 학생 좋은데요? 불량 학생 아닙니까?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아니 그러니까 학생이 어떻게 나 아는 문제만 내라고 출제자한테 요구할 수가 집이 엄청 있겠습니까? 금수저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사장이야 이사장 우리 아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본인의 지위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특별하거나 대단해서 그 자리에 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민주공화국의 원리가 우리 시민들 중에 우리의 권한, 주권자인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거죠? 위임을 해서 5년 동안 나라를 위해서 일해달라. 그래서 봉급도 많이 주는 거거든요. 공무원 중에는 최고봉 아닙니까? 근데 우리 헌법에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고 공무원을 규정해 놓고 있는데 봉사하시는 분이 어떻게 국민들한테 품격 있는 거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뭐 품격을 논쟁하자는 게 아니고 네. 인식 자체가 내가 원하는 질문만 가려받겠다라는 것은 그건 공적인 일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사인으로 돈을 많이 벌고 사인으로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면 질문 안 받아도 됩니다. 그렇죠. 사적인 일을 하는데 왜 질문을 알아야 되죠? 오히려 질문하는 사람들이 불쾌감을 주면 그 질문자들을 욕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공적인 역할, 그것도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에 가 있는데 현직 대통령이 질문을 안 받고 품격 있는 것만 논하겠다? 전 그 인식 자체에 대해서 네. 이건 헌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불량 대통령이라고 저는 와, 생각합니다. 나왔다. 이거 나왔다. 이 저희 경영TV 입장과는 다름을 좀 말씀드립니다. 다른 겁니다. 당황하셨어, 당황하셨어. 겁니다. 너무 세게 불량 나온 대통령이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불량 네. 학생의 비유를 한 거니까. 네, 그 어제 대통령이 금융 분야 민생 토론회를 하셨어요. 우리 배 변호사님, 미국에서 근무를 어디서 하셨죠? 저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라고 네. 뭐 금융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공정거래는 다 다루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제 이제 토론회 내용을 저도 다 본 건 아닌데 네네. 내용인즉슨 아마도 주식 관련된 그쵸, 매매 그쵸, 세제들을 그쵸. 괜히 개편하고 네네. 뭔가 우리 개미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 같은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이해한 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뭐 주주 자본주의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뭔가 우매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미국 정부의 선진 금융을 공부하고 오셨으니까 감독 기관에 계셨으니까 네네. 실제로 이 대통령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왜 이런 정책들을 꼭 약간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던져서 그 약간 이제 그런 뭐 주식방이라든지 그런 네이버 뭐 카페나 등등등 있잖아요. 여기서 그런 말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거를 하려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세제라든지 이런 주식 금융은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어 무슨 뭐 그럼 예를 들어 뭐 주식 양도세 뭐 이걸 낮춰준다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게 뭐 주가가 오르고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인 그러면 자금의 흐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파생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뭐 최근에 나온 뭐 ETF라든지 뭐 그런 뭐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철학을 좀 빌드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옛날 땡전 뉴스 같아요. 옛날 땡전 뉴스처럼. 은전을 베푼다는 그러니까 거죠. 네. 야 너네 주식 거래하기 싫었으니까 나 지지율 올라가는 거지? 안 올라가? 이거 언론이 잘못됐네. 약간 이제 거의 이 수준의 거의 국민들을 그렇게 아시는 것 같은데 근데 국민들이 그렇게 수준이 낮지 않아요.
국민들이 이렇게 수준이 낮지 않고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그런 뭔가 금융 제도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 진짜 뭐 북한과의 리스크라든지 그러니까요. 네. 뭐 중국 지금 미국 지금 정말 이런 굉장히 이런 체인을 나누면서 굉장히 지금 갈등들이 커지잖아요. 사실 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렇게 아무 말 대잔치를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이렇게 정말 제발 이번 선거에 뭔가 그런 목적으로 약간 국민들한테 은전 주듯이 이런 식으로 뭐를 하지 말고 조금 남은 기간이라도 좀 제대로 된 철학을 가지고 예전에 처음에 대선 때 나왔던 사실 그때 뭐 연금 개혁 이런 좋은 얘기들 나왔었잖아요. 그다음 근데 그런 것들 지금 다 해결이 안 사라졌거든요. 되고 있죠. 예. 그런 것들 다 사라졌고 또 얼마 전에는 예를 들어 뭐 부동산이라 그러면 그냥 뭐 이제 그냥 모두가 집 갖는 세상은 없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들 그냥 하면서 이제 결국 그런 다주택자들 정말 그런 거 세제 혜택 또 그냥 떡밥 주는 거잖아요. 세컨하우스 가짜. 네. 그러면서 정작 R&D 예산을 깎고. 그러니까 이게 방향성을 모르겠는데 저희도 혼란스러운데 국민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걱정이어가지고 제발 이런 식의 발표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 연방에서 근무하신 굉장히 권위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뭐 권위는 많이 없지만은 저의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 부분을 바라본다면은 이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게 굉장히 고도의 전문적인 영역이고 특히 이런 투자에 관한 것은 뭐 정보의 뭐 비대칭 문제라든지 이게 굉장히 심리적인 영역이라서 굉장히 저는 함부로 건들면 안 되고 정치인들이 오히려 이런 데에다가는 손을 자제해야 떼야 된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정책을 일관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방향만 설정하는 것이 옳다. 근데 저는 요즘에 한국 사회가 너무 불행한 것이 왜 사람들이 주식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안 물어봐요. 주식 시장을 어떻게 선진화하고 어떻게 주식하는 분들 뭐 공매도 폐지나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 나오면은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이게 포퓰리즘이거든요. 저는 거기에 가기에 앞서서 이런 정책들은 전문가들에게 맡겨놓을 부분이고 더 본질을 물어봐야죠. 왜 사람들이 주식합니까? 왜 회사 다니는데 주식을 해야 되죠? 결국에는 부동산값 문제와 지금 뭐 저희 세대, 난 저보다 조금 나이 어린 세대에서는 지금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회사 성실하게 다니고 저축하고 적금 받아가지고 집을 살 수가 없고 결혼을 할 수가 없고 미래가 불안하고 또 아팠을 때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 때문에 지금 미래가 다 불안한 것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정치를 갖다 놨더니 그건 해결 안 하고 그게 이제 저출산 문제랑 연관되는 건데 지금은 주식시장 이 자본시장 선진화 문제를 가장 전면에 세워가지고 마치 우리나라 경제가 이거 해결되면 좋아질 것처럼 사실상 착신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뭘 준비하셔야 되면 고금리 문제나 물가 문제나 일자리에 지금 우리나라가 AI나 4차 산업으로 가장 무인화되는 속도가 빠른 나라거든요. 그럼 일자리 다 없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럼 사람들 일자리를 보장해 줄 겁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 문제까지 잡아서 결국에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이 1도 없고요. 그냥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가장 위에 올려가지고 그럴싸한 이야기들로 또 한 번 이 선거만 모면하자.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가급적 정치가 자제해야 될 부분을 가장 우선화하는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일단 틀렸다. 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 진짜 말씀이었고요. 주변에서 보면은 정말 개미 투자자들이라고 20, 30대 친구들이 주식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개인적으로 공부도 엄청 많이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정치하고 경제가 정말 가깝다 느껴지는 게 오늘 국힘하고 여야 한 목소리로 저출산 이야기 얘기했죠. 나오니까 그쵸. 육아 관련도 쫙 떴다가 바로 쫙 수그러들고 아니, 갖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땡전이 없어가지고 지금 네, 들어가지 않았는데 한동훈 위원장 뭐 친구가 이정재라고 하니까 이정재 관련도 쫙 떴다가 그러니까 이게 방금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가 어디까지 건드려야 되고 건드리지 말아야 되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런 부분에 것들. 대한 명확한 선긋기가 필요하다는 네. 생각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얘기 다시 한번 돌아가서 좀 해볼게요. 지금 이제 정치개혁 아까 이현주 우리 의원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다양한 정치개혁안을 연쇄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체코 특권 포기 문제도 그렇고요. 세비 환수 문제 얘기했고요. 그다음 뭐 쭉쭉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 법을 공부하신 분들의 사이에서 이론이 있었어요. 특히나 불체포 특권 같은 경우에는 김웅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에 보장된 권리인데 이걸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서약을 쓰는데 반대했고 실제로 불출마로 이어지는데도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 다 이제 법률가시니까 이런 한동훈 그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에서 내놓는 상당수의 정책 공약이
뭔가 형사적으로 약간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의 정책은요. 이재명 타겟팅, 이재명 맞춤형 공약으로 다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개혁이라는 것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어디로 가고 뭐 최근에 나온 것만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숫자 250명으로 줄이자. 이것은 정치에 대한 혐오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익을 보겠다라는 거 이상 이하도 아닌 맞죠. 거거든요. 이거 뭐 이제 국민들께서 100분 토론 이거 찍어가지고 한 번만 보시면 다 아실 내용들인데 이걸 갖다가 자랑스럽게 정치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문제를 삼는 것이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정치개혁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정치가 망가졌잖아요. 그럼 그 정치가 망가진 근본 원인을 찾아서 바꿔야 될 텐데 첫 번째가 결국 국민의힘에서 민심을 쫓지 않고 당신 100%로 당원을 다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부터 올바르게 바로잡으면은 정치개혁의 진위를 인정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정치라는 것이 양당의 독과점 상태, 또 특히 각 당을 놓고 보면 1인에 의해서 내지는 그 세력에 의해서 독점된 상태거든요. 이걸 해체해야지 정치가 좋아집니다. 결국에는 정치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정치가 공정한 운동장에서 공정하게 경쟁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 이런 숫자 줄이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정치가 올바르게 공정을 통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이 올바르게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드는 게 전 보다 더 중요한 정치개혁이다. 네. 저는 그렇게 배 생각합니다. 변호사님께 요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 아마도 실제로 이제 출마 준비를 하시면서 출판 기념회를 하셨나요? 했습니다. 했습니까? 언제 네. 어디서 하셨어요? 저는 1월 7일. 1월 7일. 그때 이제 그 지역에서 사실 그때 지역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시청이나 뭐 구청이나 그런 공공시설을 네. 빌렸는데 저희 동네는 한 군데도 빌려준 데가 없어가지고 그러셨구나. 그냥 네. 그냥 예식장 비슷한 데를 이제 대관을 네. 해가지고 거기서 하셨군요. 했죠. 그 한동훈 위원장이 그래서 우리 배 변호사님 겨냥해서 오늘 타겟 아 그런 진짜요? 네. 아유 참 아유. 아니 그러면서 그 어떤 대관도 말씀하셨냐면은 그 요즘 보면 이제 정치인들의 출판 기념회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음성적인 자금을 받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 당에서는 이거 안 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네 번째 공약으로 내놓으셨어요. 본인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아유 저는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거둘 만큼 이렇게 거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 출판 기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근본적인 정치 틀, 그러니까 왜 이게 정당은 민주화가 되지 않고 우리나라는 왜 양당제를 벗어날 수가 없고 왜 이렇게 정치는 고비용 저효율이냐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전 궁극적으로 선거구제, 이게 정말 우리나라가 소선거구제의 대통령제, 결선이 없는 대통령제가 맞냐 이런 뭔가 그런 담론부터 내려와야 되는데 그냥 지금은 그냥 막 이렇게 뭔가 정치를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기존 정치인들이 이렇게 꼬집어가지고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국민의힘이 지금 생각하는 선거는 반 이재명, 반 운동권 끝 이건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미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이미 지난 대선 때도 써먹었던 겁니다. 지난 대선 때도 뭐 반 문재인, 뭐 반 운동권, 뭐 등등등, 뭐 이때 뭐 그때 뭐 조국 장관님께서 이게 그런 거에 대해서 해서 됐는데 2년 동안 그럼 국민들이 체감하는 더 나아진 게 있어야 되냐? 라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지적하는 건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결국은 국민들 입장에서 사실 와닿지 않을 거야.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뭐 출판 기념회 이게 뭐 그렇게 와닿겠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미래 아까 말한 대로 정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그럼 산업 대전환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랬을 때 혁신과 순환을 어떻게 하면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이미 지금 비대위 3번째죠. 지금 2년 만에. 굉장히 진짜 뭐 이준석 대표 이제 쫓아낸 것부터 해가지고 거의 무슨 약간 떴다방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관된 철학도 안 나오고 일관된 정책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정말로 이런 것들을 지금 갖다 바르고 있는데 과연 이게 국민들한테 얼마나 호소력이 있을지, 그리고 이거는 정말로 민주당도 정말로 반면교사를 네. 삼아야 되는 게 저희도 통합과 혁신과 미래를 위한 것들을 잘 만들어야 이번 선거를 이길 거라 생각합니다. 그 또 변호사님들 어렵게 모셨기 때문에 법률가들이니까 또 현안 문제 이제 간단하게 짚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소식 중에 고 최수근 상병일까요? 이렇게 이분이 이제 안타까운 이제 순직을 하셨는데요. 그 공수처에서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보도를 보니까 김계환 뭐 이렇게 해병대 사령관인가 맞습니다. 요분 이제 그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고 뭔가 지금
그 수사의 실마리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공경에 처한 이후로부터 상당한 시점이 지난 이후에 뭐 이런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좀 이렇게 공수처의 그런 수사 이런 것들 전망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공수처가 늦게라도 수사 착수한 거는 그나마 다행이지만은 이거 뭐 너무나도 뻔한 논란에 대해서 너무나도 길게 장기화해서 방치했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특히 최상병에 대한 이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지금 그 아까운 생명을 그렇죠. 잃게 되신 건데 거기뿐만 아니라 그 사건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수사 외압이 들어갔다는 것이 많은 녹취를 통해서도 지금 다 드러나고 나오고 있죠.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수사 기록도 그 국방부에서 가가지고 경찰에 가서 이첩 과정에서도 위법하게 수집한 정황이 다 나왔고요. 이쯤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정쟁을 할 사안도 아니고 논란이 더 이상 지속되는 것 자체가 민망한 상황이거든요. 저는 늦게라도 수사에 착수를 했으니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정말로 성역 없이 저는 공수처가 지금까지 많은 불명예를 얻어왔는데 요 사안에만큼은 운명을 쉴 수 있는 이거 기회다. 어려운 사건도 아니에요. 바로 저는 변호사이기 수사를 때문에. 해서 저는 엄정하게 전 지휘고와 물론하고 전 진실을 밝혀야 된다. 네. 진실의 시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변호사님 어제 김종대 전 의원이 저희 이제 구교영의 정치비상국에 나와주셨는데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김건희 특검보다도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나중에 최상병 특검이 정권을 위협하는 그런 그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분명히 충분히 일리는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김건희 특검은 예를 들어 지금 크게 말하면 두 개잖아요. 도이치모터스랑 그다음 뭐 디올백이랑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도이치모터스는 엄밀히 말하면 정권 이전에 이제 그렇죠. 그게 예, 이제 시점적으로. 그게 그러기 때문에 정권 자체 이제 그거에서 조금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이제 뭐 김건희 여사가 뭐 어떤 이제 형사적인 이제 제재를 받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지만 그런 거고 그러니까 디올백도 약간 개인의 어떻게 보면 그런 약간 뭐 비위나 이제 이런 쪽에 가까웠다고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아직 저희가 네, 사건 파기 전이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최상병 사건은 국가의 수사 체계, 예, 국가의 수사 체계가 돼서 사실은 수사기관은 이걸 뭐 공수처가 했던, 군 검찰이 했던, 검사가 했던, 누가 했던 독립적이어야 돼요. 사실 그 수사기관이 정권의 영향을 받는다. 라고 하면 공정성을 잃는 거고 그럼 어떤 국민이 이걸 믿고 맡기냐 신뢰하고 이거죠. 예, 국민들이 그럼 거기 누가 승복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올라가는 과정에서 정면으로 뭐 어떤 예를 들어 무슨 뭐 전화가 왔다. 이거 뭐 다시 기록 뭐 돌려보내. 이거 뭐 올리지 마. 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박정원 대령이 밝혔더니 너 뭐 상명하복 뭐 이거 위반이야 그러면서 갑자기 네. 거기 뭐 구속영장 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정권이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결국 우리나라는 아무리 대통령제지만 1번은 법치주의입니다. 예, 법치주의고 삼권 분립이고 이런 뭔가 국가의 기본적인 권리들이 이런 것들이 명문화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걸 깨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임을 해서 뽑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돌아갔어? 사실 그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실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정말 그 한 방에 이렇게 와르르 무너진 거잖아요. 이 정권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우리가 알던 게 아니었다. 예, 그러기 때문에 더 위협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아직 사실은 개별적인 직접적인 증거가 표출된 건 없지만 사실은 박정훈 대령이라든가 군인권센터 등이 밝힌 자료들을 보면 대통령실이 이 문제에 간접적으로도 혹은 직접적으로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을 살 만한 정황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그런 것들을 직접 증거를 체득함으로써 뭔가 범죄로 소명을 해야겠죠. 그런 절차들이 남은 것 같고 아까 이제 신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수사기관의 역할이라는 것이 특검으로 갈 필요 없이 지금의 문제들을 빨리 풀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 현안으로서 해결하는 것이 그것이 결국은 대통령 본인의 리스크도 줄이는 길이고 국가적으로도 뭔가 억울한 죽음을 위무하는 길일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한 사안에 대해서 번복하면서 이게 지금 다 꼬여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결재를 틀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진 세력이라 그러면은 국방부 장관보다 더 위에 몇이 없어요.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수사 대상자도 굉장히 협소하다고 보고 금방금방 수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안을 통해 가지고 제일 우리 사회가 비극적인 것이 뭐냐면은 최수근 상병의 지금 유족들 그분들의 마음도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법을 지켜서 수사를 했던 박정훈 대령과 그 수사 단원들 아 맞아. 이분들이 법을 지킨 사람들이 지금에 와가지고는 갑자기
항명이 되고 위법한 행위를 한 걸로 지금 뒤바꿔치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법 지키고 살아라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다 그냥 힘센 사람 옆에 붙어라. 법이고 뭐고 간에 억울해도 상관없다. 너 하나 출세하면 된다.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반칙이 횡행하게 되면은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있나요? 저는 최수근 상병 이 안타까운 사건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규명을 해야 되지만은 이 수사 외압은 국가의 국기를 이건 문란시킨 그렇죠. 거기 때문에 국기 문란행위죠. 이거를 우리가 용납하거나 비껴가 가지고는 대한민국이 저는 오히려 과거로 완전히 퇴보한다.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진짜 그 해병대 수사관하고 이 전화 통화 이 경북 경찰청이었나요? 그쵸. 네. 수사팀장하고 전화하는데 흐느끼면서 마지막에 필승 저도 해병대 906기입니다. 선배님인 거 알고 있습니다. 딱 하는데 진짜 이 두 남자의 대화 안에서 이 말하지 못하는 그쵸. 많은 것들이 녹아 있어서 그쵸, 네, 그쵸. 네. 근데 국가를 향한 사랑과 그 돌아가신 최수근 상병님에 대한 그 동료 의식, 그렇죠. 동료애 미안한 이런 여러 것들이 가지가 다 섞여 있는 녹아져 거 있죠. 있어요. 예. 그 안에는. 그런 말씀 맞는 것 같고 이제 끝으로 이제 뭐 이렇게 총평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요. 그 꼭 이제 나오시는 분들한테 좀 여쭤보는 게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변호사님들 또 나오시겠지만은 그 총선 전망, 그 여야 의석 확보 전망 좀 숫자로 좀 이렇게 예측 한번 해보실까요? 예언가. 여야로 나눠서 네, 좋습니다. 신스트라다무스, 뭐 이렇게 베스트라다무스. 네, 한번 아, 볼까요? 좋다. 네. 지금 네, 한번 해보시죠. 네. 뭐 저는 사실 그 총선 결과 저는 여당이 참패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당은 한 80석 미만으로 저는 갈 것 같고요. 야당, 그러니까 야권이죠. 범야권 다 합쳐서 한 200석 넘는 200석 넘는 거 한다? 200석 넘는 정도의 그러면 조금 더 세밀하게 가시면 오. 민주당하고 제3지대도 있는데 저는 민주당과 제3지대의 관계는 지금은 예측하기 좀 어렵죠. 왜냐하면 3지대가 아직 구도가 형성이 안 돼가지고 그렇죠. 어렵긴 한데 어쨌든 저는 이번에는 여권에서 표를 가져올 곳이 없다라는 게 저의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위성정당까지 한다 그러면은 뭐 100석 언저리 되겠지만은 그냥 지금처럼 한다면 원칙대로 해서 한다 그러면은 80석 정도 얻는 게 가장 적합한 그 의석수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박한 진단이었던 것 같아요. 네. 경향신문 입장과 관련이 없습니다. 네, 그다음 배 변호사님. 저는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정치에서 뭐 신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격언 1번은 고개를 들면 안 됩니다. 그럼요. 정치는 끝까지 고개를 낮추고 겸허하게 가야 그래도 정말 국민들이 표를 줄까 말까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게 이제 나름 국민의힘 출신으로서 이제 그런 정말 여당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쓴소리를 보수 진영에 하시는 거겠지만 이걸 바탕으로 또 이제 뭐 민주당이라든지 제3지대가 들떠가지고 아니 뭐 우리 200석이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바로 민심은 돌아서요. 네, 정말 바닥을 다녀보면 하루하루 그 바닥 민심의 변화라는 거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면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사람이 되게 숙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또 한마디 더 하면 아까 뭐 200석 했는데 사실 영남표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어쨌든 영남 의석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80석까지 가는 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180석도 굉장히 여러 가지 우연들이 겹친 결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보다는 좀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번 상황에 우리가 과반 이상은 가져갈 것으로 최소한 노력을 하고 지금은 그래도 지금 분열이 된 이쪽보다 아직 그래도 민주당 계로 좀 나으니까 아직은 저희는 희망이 있지 않냐 미래가 네.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허재무 씨. 네. 오늘 이제 정치비상구 첫 회 출연하셨는데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저는 벼랑 끝 전술로 이제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어제 이제 수산이한테 좀 많이 이제 혼나셨는데 갑자기 끝낸다. 근데 저는 혼내기보다는 우리 구 기자님이 이제 너무 진행이 이제 물이 오르셨기 때문에 시그니처 액션이 하나 좀 필요하다. 액션 필요합니까? 비상구의 시작을 약간 이런 비상구 동작으로 이렇게 앞에 1박 2일 뭐 무한도전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 해야 됩니까? 자, 예. 정치 비상구 지금 달려갑니다. 뭐 이런 것처럼. 와. 한번 해볼까요? 한번 정치 지금 비상구 지금 달려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하나. 그렇게 하면서 좋습니다. 끝날 네. 때도 지금 끝내겠습니다 하면서 그대로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코미디로 이제 네. 밑에는 추리닝 바지 입고 나가시는. 약간 그런 네. 소탈한 모습 보여주시고. 신문 기자라서요. 그리고 네. 이제 우리 또 이번 주가 첫 주지만 네. 우리 또 애칭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들의 애칭 제가 살짝 한번 후보군으로 네.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사회 구성원 정치도 다 구성원 아니겠습니까? 비상구
많은 성원 부탁한다 해가지고 우리 애독자 여러분들 애칭을 구성원 여러분들로 좀 하면 어떨까? 괜찮잖아. 많은 성원 부탁한다. 역시 정치도 구성원. 센스가 역시. 대단하십니다, 아니 진짜. 영입 안 하십니까? 갑자기 마음이 좀 흔들리는데 그래도 얘기를 좀 해봐. 네. 끝나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너무 재밌게 말씀 많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신인규 변호사, 배태준 변호사 함께해 주셨습니다. 구경의 정치비상구 내일도 오후 4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정치비상구 내일 뵐게요. 변호사님들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네. 하나 둘 셋 내일 뵐게요.